네, 자, 이제 그러면 교육과정 A입니다. 네, 어마무시합니다. 그쵸? 네, 우선 1번 문항에 대한 부분들은요, 저희가 2019 개정유치원 개정유치원 교육과정, 이 총론 안에서 문제가 이제 해설서에서 문제가 좀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지문 안에서는요, 아이들이 이제 신문지를 가지고서 자유롭게 다양한 놀이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는 놀이에 대해서 교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 장면 안에서 지금 문제가 1번, 2번이 3번, 1번, 2번, 3번이 출제가 된 건데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니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2019 개정유치원 교육과정을 추구하는 인간상, 이 1번 문항의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쉽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에 가서 보시면 독창적이다. 서교사가 지금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느냐면 아이가 신문지로 국수를 만들고 있어요. 국수처럼 길게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교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면 우와 정말 독창적이고 새롭다. 건이만의 방식. 유아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상상을 한다. 그리고 또 니은을 가니까 또 서교사가 건의의 어떤 놀이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교사가 호기심이 정말 많군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구하는 인간상 중에서 창의적인 사람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어떤 추구하는 특징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창의적인 사람에서 저희가 어떠한 사람들을 길러내고 싶어 하는지 그 추구하는 바를 보면 호기심이 많으며 해설 자료를 좀 제가 띄워드리면 호기심이 많으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상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새롭고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이게 결국에는 선생님들에게 정답을 명확하게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창의적인 사람에서 어떠한 인간을 길러내고 싶어 하는지의 그런 특성적인 부분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이 핵심 단어들을 배열해 두었었잖아요. 요것들을 그대로 지금 지문 안에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창의적인 사람으로 작성하시면 되시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쉽게 풀리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근거들만 살짝 말씀을 드리고 좀 저희가 심도 있게 좀 봐야 하는 문제들을 시간을 좀 투자하도록 할게요. 2번 문제로 가시면요. 유치원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고려했을 때 자, 이 문제를 선생님들께서 푸시려면 어떤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 됐냐면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이라고 해서 저희가 해설서에 담겨있는 그 내용들을 바로 떠올릴 수가 있었어야 됐어요. 이 주요 개정 내용 안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교사의 자율성 강조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개정 내용 을 고려할 때에 놀이 지원 사례에서 교사의 자율성 강조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를 쓰라고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자율성 강조가 우리가 결국에는요, 선생님들 개정이 되면서 교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놀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요. 놀이가 중심이 되고 유아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교사가 사전에 어떤 놀이를 계획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크게 없는 거예요. 왜? 유아들의 놀이는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가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의 지금 전환이 뭐냐면 교육과정의 대강화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다 우리가 위에서 정해서 뭔가 하달식으로 뭔가 정해서 아래쪽으로 지침이 내려오는 형태가 아니라 교육 실제 놀이가 이루어지는 그 교육 현장 안에서 교사와 유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으로 흐름이 지금 바꾸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전 계획은 최소화가 되고 유아가 주도가 되고 유아의 흥미가 반영이 되는 그런 놀이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교사가 이 놀이 주제가 어떻게 확장이 될 수 있을 것이냐를 주의 깊게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교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지원은 뭘까? 어떤 개입이 필요한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스스로 교사가 보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한 과정들이 지금 중요하게 요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지금 이 지문 안에서 그대로 녹여져 있느냐? 녹여져 있다라는 거죠. 먼저 어떤 부분에서 서교사가 유아들이 자유롭게 놀이하도록 교사는 어때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충분히 허용해주고 있죠. 와!
호기심이 정말 많구나. 와, 정말 새롭구나. 새롭게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놀이의 주제나 아이디어들을 계속적으로 변형하고 변화시킬 때마다 교사는 이 놀이 주제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교사가 이때마다 내가 어떠한 언어적인 반응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놀이를 좀 더 심화시켜주고 확장시켜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면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교사가 스스로 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 장면이라고 저희는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무 좁아. 맞아, 더 넓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아이들의 대화의 내용을 잘 듣고 놀이의 영역을 어떻게 해줍니까? 역할놀이와 미술 영역을 서로 연결을 해준다고요. 연결을. 이것은 결국에는 교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유아들의 어떤 놀이의 흐름에 따라서 이 영역의 운영을, 흥미 영역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융통적으로 융통성 있게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역할놀이 영역이라던가 미술 영역을 연결할 수도 있고 역할놀이와 쌓기놀이를 통합할 수도 있고 혹은 밖에 있는 어떤 우리가 복도 같은 어떤 공간을 놀이의 영역으로 확장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처럼 흥미 영역의 운영 방식들을 자율적으로 개선해서 유아들이 자유롭게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이 장면도 우리가 어떤 데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냐면 주요 개정 내용 안에서 교사의 자율성 강조와 관련해서 실려져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할 수 있었어야 됐죠. 하지만 이 문제는 사실 선생님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문장으로 기술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올해의 문제의 난이도상 내가 이 문제를 몰라서 못 풀었다가 아니라 굉장히 시간이 부족했다, 빠듯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유형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서교사의 학급에서 놀이가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를 놀이 자료 특징 측면에서 교사의 정서적 지원 측면에서 한 가지씩을 쓰라고 했습니다. 저희는요, 선생님들, 유아들의 놀이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특히 놀잇감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놀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사실 뭔가 놀잇감의 용도라던가 아니면 이 놀잇감의 이 구조성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구조성이 좀 높거나 혹은 너무 실제성이 좀 높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이 놀잇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 방식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놀잇감이라는 것이 열려있는 개방식의 놀잇감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자료들 같은 경우는 물이나 모래라던가 뭐 그러한 자료들처럼 이러한 자료들은 무엇이든 될 수 있죠.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제시가 된 신문지가 바로 우리가 개방식 놀잇감의 하나로서 굉장히 열린 이 자료로서 지금 놀잇감으로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문지가 굉장히 비구조적인 열린 자료로 놀이 방식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은 놀잇감이기 때문에 유아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자신들만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놀이를 계속적으로 확장해가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제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신문지를 끌고 오셨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비구조적이면서도 열린 자료라는 것은 이 비구조적인 열린 자료가 놀이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창의적인 방식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건 어디에 있어요? 저희가 총론, 놀이 실행 그 안에서도 이 단어들은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해설 자료에서도 저희가 조금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죠? 여기에 한번 가서 보시면 풍부한 놀이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해설에서 저희가 비구조적인 열린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해서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놀이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확장되고 새로운 놀이 아이디어로 또 변형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지루할 새가 없이 계속적으로 놀이가 확장되고 심화되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사가 아이들의 놀이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주냐면
정말 멋있다. 선생님이 정말 새롭다. 계속적으로 교사가 아이들의 놀이의 아이디어라던가 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공감해주고 감탄해주고 격려해주는 긍정적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교사의 이게 놀이 지도가 갖는 의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놀이 인정이었어요. 교사가 보여주는 미소, 끄덕거림, 교사가 유아들의 놀이에 흥미를 보이면서 던져주는 어떤 언어적인 반응, 질문들, 이러한 것들은 아이들에게 내 놀이가 얼마나 가치 있기를 우리 선생님이 내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놀이가 뭔지를 질문을 하는 걸까라고 느끼면서 아이들은 자신들의 놀이가 굉장히 인정받고 있고 가치롭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놀이를 지속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이 유아들의 놀이를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연결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안은 좀 더 확장해서 저희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저희가 그래서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2번 문제에서의 우리가 지문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들. 이 지문 안에서는 교사들 간의 우선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사들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이 유치원 교사로서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느냐에 대한 대화와 함께 이제 마지막에 김 교사가 부모 교육과 관련한 연수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부모 교육 이론의 하나인 어떤 우리가 부모 교육 이론을 하나를 우리가 명시를 하고 있어요. 특징을. 그래서 지금 여기에 출제가 된 영역은 교사론과 부모 교육이 함께 저희가 혼재가 되어서 나온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기역과 니은의 장학 형태를 순서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기역을 보시면 이거는요, 사실 저희가 동료 장학의 정의 안에서 그대로 사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다수 있어요. 보시면 수업 공개와 관찰을 통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요. 그리고 관련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요. 우리가 선생님들 동료 장학이라는 것에 정의를 한번 좀 들어가서 보시면, 동료 장학이라는 것 정의를 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특징이나 정의 같은 것들을 좀 가서 보시면 저희가 해설에서 잠깐 띄워드린 것처럼 동료 장학의 특징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수평적이면서도 강한 동료의식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이 모둠이 되어 있는 동료 교사들 간에 서로 의사교환이라든가 피드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그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문제를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앞서서 교사가 어떤 자신의 지금 같은 원 내에서 같은 연령을 맡고 있는 교사들이 함께 지금 이 장학이 이루어진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원내 동료 교사 간의 팀 구성, 보통은 저희가 동일 연령 학급 교사 간의 팀을 구성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러한 특징들을 아울러서 보게 되면, 그리고 뒤쪽으로도 또 가시면 발달적 장학 안에서도요, 발달적 장학 안에서도 동료 장학의 특징을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서로 간의 수업을, 둘 이상의 교사가 서로 간의 수업을 관찰하고 피드백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러한 동료 장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제가 전략 노트 안에서도 충분히 선생님들이 접했었기 때문에 이 장학의 유형, 형태를 쓰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동료 장학을 쓰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원내 동료 장학까지도 사실 요거는 원내라는 말을 포함을 시켰더라도 요거까지는 맞겠죠. 왜냐면 원내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장학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니은으로 오시면 재교육 철학, 재교육 철학이라는 목표, 재교수 학습 방법이 적절한지 돌아보면서, 반성적으로 돌아보면서 세미나에도 참석을 하고 관련 서적도 있고 반성적 저널도 써본대요. 누가 시켜서, 선생님들 누가 시켜서 외부적으로 어떤 누군가의 개입으로 뭔가 이런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성장하고 싶어서, 발전하고 싶어서 자신의 어떤 철학이랑 목표들을 되돌아보면서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교육적인 부분들을 선택해서 듣고 협회에도 참여를 하고 서적도 사서 읽고 좀 더 상위 학교에 진학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대표하는
장학의 형태가 바로 자기장학이었죠. 그래서 동료장학, 자기장학을 작성하시는 것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쉽게 선생님들께서 작성을 하셨을 거 생각하고 좀 넘어갈게요. 2번을 보시면요. 김 교사가 말한 부모교육 이론의 명칭을 쓰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모 자녀 간의 원만한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부모교육 이론이다라고 하는 건 부모교육 이론의 대부분의 이론들이 사실은 원만한 상호작용을 다 강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하나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상호교류 분석 이론을 떠올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인간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뒤에 아래쪽에 이 부모교육 이론의 핵심 개념인 스트로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상호교류 분석 이론을 떠올릴 수가 있었어야만 했죠. 선생님들에게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었던 게 뭐냐면 교류 분석 이론으로 아니면 상호교류 분석 이론에서는 강조하는 게 인간을 굉장히 자주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인간관을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왜?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지금 현재 초점 결국엔 나를 바꿀 수 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교류 분석을 왜 하느냐면 현재 내가 과거에 어떠한 상처를 가졌어서 과거에 내가 부모와 어떠한 스트로크를 주고받게 되었고 어떻게 시간을 구조화하게 되면서 내가 이런 인생 생활태도, 내가 인생 태도, 생활 태도를 갖게 되었고 이런 각본을 갖게 되었는지를 계속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부정적인 어떤 인생 생활 태도를 갖게 되었구나. 인생 태도, 생활 어떤 태도라는 것을 갖게 되었구나. 인생 각본을 갖게 되었구나. 그러한 것들을 알고 스스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좀 바꾸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류 분석 이론에서의 목표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인간에 대한 긍정적 견해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라는 것은 이 교류 분석 이론에서 가장 어떤 개념입니다. 핵심 개념이죠. 그리고 저희가 선생님들에게 제일 강조했었던 게 뭐냐면 스트로크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기도 했고 제가 선생님들께 제발 부탁을 드린 게 뭐냐면 기출에서 나왔던 문장들은 서술로 무조건 나옵니다라고 선생님들에게 계속 제가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스트로크, 이 쓰다듬기라고 불리는 이 스트로크가 가지는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장점이라던가 긍정적 기능이라던가 의의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서술 노트로도 우리가 써볼 수 있도록 문제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버젓이 지금 그대로 선생님들이 답안을 쓸 수 있는 내용이 문장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랬죠. 그래서 DM으로도 선생님 스트로크 문제 보고 제일 소름 돋았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요대로 쓰시면 됐었습니다. 요대로 요 내용들을 그대로 기술하셨으면 됐던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답안은 한 번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답안은 한 번 더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저희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로 저희가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하나를 지금 해설을 안 하고 간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료 장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참여자의 자세를 2가지 쓰시오라고 했죠. 선생님들 왜 기출이 안 중요해요? 기출이 너무 중요하죠. 저희가 요 답 그대로가 어디에 있어요? 저희 동료 장학 전략 노트 한번 가보세요, 선생님들. 동료 장학 가서 보시면 요대로 지금 교사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쓰시오라고 해서 예전에 기출되었던 그 답안을 그대로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답안도 그대로 지금 서술하셨으면 되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문항은 뭐다? 모두가 다 지금 기출에서 작정하고 기출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거의 복붙하다시피 하는 답안들로 지금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기출 분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략 노트에 담겨 있는 이 기출의 내용들은 절대 선생님들이 게을리 보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제가 핵심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문장을 외울까라는 고민을 할 때 무조건 기출에서 거론된 문장을 암기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우선순위를 두었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유념하시면서 좀 공부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준비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준비들을 좀 해두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3번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오시면
그러니까 관찰 기록법에 대한 부분인데 평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의외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두 가지로 갈리고 있다는 것으로 저도 전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요, 가에서 이 기억에 해당하는 관찰 기록법을 쓰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선생님들 귀에 못이 박히게끔 귀에 못이 박혔어야 돼. 우리 이거 선생님들 맨날 이거 외웠어요. 뭐 때문에? 뭐와 뭐가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행동 목록법과 평정척도법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행동의 유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정척도법은 무엇을 우리가 그렇죠. 행동의 질적,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게 행동에 대한 질적 정보라고 쓰면 안 되고요.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입니다라고 해서 질적 수준을 거의 귀에 선생님들 때려 박히는 말들을 거의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거 틀렸으면 선생님 너도 속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요. 그쵸? 그래서 평정척도법 쓰셨으면 됐고요. 나옵니다. 길포드가 말한 관찰자의 오류. 자, 제가요, 전략 노트 한번 우리가 띄워보면, 전략 노트를 보면 후광 효과를 아주 힘주어서 실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제가 강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린 건 이 길포드가 말했던 관찰 오류 중에서 후광 효과는 굉장히 심플하게 적혀 있어요. 굉장히 심플하게 적혀 있다고요. 그런데 이 후광 효과라는 게 비단 지금 길포드가 정의하고 길포드가 사용한 내용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후광 효과라고 하는 것은 교육심리학과 이게 심리학 안에서 굉장히 대표적으로 끼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이 후광 효과라는 것이 선생님들이 비단 어떤 사람이 굉장히 뭔가 잘하는 특수한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잘해 보이는 거, 이렇게만 후광 효과를 알고 있었어서 제가 부정적인 하나의 어떤 이 인상 때문에 오히려 이 다른 능력들까지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경우도 이 후광 효과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하면서 저희가 이 후광 효과를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내용을 좀 심도 있게 넣어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것에 좀 포커스를 두셔야 되느냐면 후광 효과에서 관찰 대상이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편견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 다른 측면에서의 평가, 전체적인 평가가 부적절한 일반화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이것을 후광 효과라고 부릅니다.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그런데 길포드의 이 오류, 관찰자의 오류에 실려 있는 내용만으로는 우리가 명확한 후광 효과의 어떤 그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선생님들에게 좀 더 정확한 어떤 근거 자료들을 드리고 싶어서 전략 노트 때 후광 효과를 올해 아마 엄청 힘을 실어서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게 선생님들에게 좀 구별이 가실 수 있게끔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답이 후광 효과이냐? 후광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용의 오류라는 것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후광 효과 밑에 보시면 관찰자 개인의 특성 때문에 관찰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때문에 특정 행동을 좀 너무 관용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어떤 내가 평정해야 하는 대상에게 좀 후하게 평가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라 그 평정해야 하는 그 대상자에게 점수를 후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인색하게 주거나, 그러한 경우가 생길 때를 우리가 요런 이 문제로 지금 관찰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에 따라 지금 어떤 이 평가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고,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가서 길포드의 이론으로 가서 관찰자의 오류로 가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관찰 대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후하게 기록하려고 하는 거.
자,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에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거 너무 많이 설명했어요. 우리가 K-팝 스타 같은 경우에 이 평가,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으로 만약에 이석훈이라는 사람이랑 그리고 이승철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을 세워뒀다라고 보자고요. 그런데 이석훈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냥 연습생들이 이 무대 위에 오르면 나는 그냥 얘들이 너무 다 그냥 예뻐. 그냥 얼마나 얘들이 여기까지 오늘 얼마나 그냥 예뻐. 그냥 예뻐. 연습생이라는 자체로 그냥 예쁘고 빛나.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점수를 5점은 다 깔아버리고 기본적으로 8점, 9점 이렇게 거의 변별력이 나지 않게 그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경우가 있고, 이승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실력만 봐, 실력. 그러면서 굉장히 자신이 이 노래에 있어서 굉장한 실력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신이 전문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인색하게 보면서 그 대상들에게 점수를 짜게 주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승철이가 점수 줄 때 사람들이 오 이러고 이석훈이가 점수 줄 때는 매번 저렇게 많이 주더라. 그렇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으로 인해서 좀 더 관용적인 사람의 경우는, 좀 더 수용적이고 관용적인 사람은 점수를 좀 더 후하게 주는 것이고, 좀 더 인색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 평정을 좀 더 짜게, 낮게 주게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니은을 보시면 제가 워낙 교사가 자기를 대상으로 제가 워낙 우리 반, 그러니까 우리 반이라고 하는 우리 반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냥 유아라서 이 선생님은 이 아이들이 다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굉장히 수용적이고 허용적이고 굉장히 정이 많고 이러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다 이쁜 거야. 우리 반 애들은 그냥 다 이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든 조금만 잘해도 다 잘해 보이고 다 이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거의 지금 연습생을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석훈을 지금 보는 입장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답은 관용의 오류가 되어야만 되죠. 그리고 관용의 오류를 좀 더 또 다른 말로는 저희가 기준의 오류 안에 관용과 여기 관용, 잠깐 들어가서 보면, 기준의 오류 안에서 저희가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이 엄격의 오류라던가 관용의 오류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함께 우리가 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의 오류 혹은 이 관용의 오류까지는 저희가 채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요, 이게 후광 효과가 되려고 했다면, 이 반 아이 중에서 한 명의 아이가 굉장히 무언가 그 전에 이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의 형제 자매 재원생을 담임을 맡았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형제 자매가 굉장히 어떤 언어적으로 능력이 빨랐거나 아니면 신체 운동 능력이 수행 능력이 굉장히 좋았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아이도 그럴 것이다라고 이 평가를 좀 더 긍정적으로 하게 된다면, 요것은 사실 후광 효과적인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냥 제가 워낙에 우리 아이들이 예뻐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다 후하게 줘요 라고 해서 일부러 그래서 줄을 제가 워낙이라는 부분까지 줄을 그어서 기억으로 묶어두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관용의 오류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화기록법 안에서는 이 우리가 관찰하는 유아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인물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말과 행동도 저희가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지금 다 기록한다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다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훨씬 더 내가 기록해놓은 그 관찰 장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한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관찰 장면에 대한 이해에 대한 도움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를 근거로 해서 교사가 민수의 기본 생활 습관 중에서 언어와 관련해서 지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아이가 어려워, 안 돼, 안 맞아. 선생님한테 지금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존대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죠. 반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기본 생활 습관 중에서 예절이라는 게 있죠, 선생님들. 예절이라는 것 안에는 대상과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예의 바르게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 안에서 지금 이 아이가 누구에게? 성인에게, 교사나 부모와 같은 성인에게 존대어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반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존대어를 사용하고 예의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 생활 습관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선생님들. 한 번의 행동으로, 한 달에 한 번 뭐 주어지는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기본 생활 습관을 만들 수가 없어요. 기본 생활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생활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교사가 어떻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냐면 모델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사가 어른에게는 존대어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예의 바르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교사가 실제로 모델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나가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답안이 기술돼야 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비고치키의 행동적 비계 설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쓰세요라고 했어요. 나의 A에서요. 지금 우리가 선생님들 이런 문제는 저희가 모의고사에서도 선생님들에게 경험을 좀 해봤었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우선은 비계 설정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가게 하기 위함이죠? 아이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자기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아이가 자기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제의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그 비계 역할을 하는 것이 유능한 또래나 교사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안에서 교사가 비계 설정이라는 건 이 아이가 계속적으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도움을 주는 사다리 같은 이 비계를 계속적으로 그 도움의 수준을 조절하면서 교사가 대고 있는 거예요. 비계를 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비계 설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사가 어떤 것으로 비계 설정을 하고 있느냐고 봤을 때 행동적으로 지금 비계 설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교사가 질문을 하거나 뭘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이한테 아예 뭘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퍼즐을 집어들어서 돌리는 시범 자체를 보이고 있어요. 뭐다? 모델링 자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유아 발달, 아동 발달 안에서 비고치키의 사회문화적 발달, 사회문화적인 인지 발달, 우리가 인지 발달 이론 안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적으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문화적 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비고치키를 바라보면서 비고치키가 말한 비계 설정의 유형들을 저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것은 행동적 비계 설정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정의를 보세요. 정의를 보세요. 어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말하기 전에 시범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범을 보인다라는 건 자체가 뭐예요?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즐을 집어들어서 돌리는 그 행위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무엇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시범, 모델링 하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답안은 시범 혹은 모델링으로 우리가 연결하셔서 선생님들께서 문장으로 서술하셨으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답안 한번 다시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답안은 이렇게 제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사가 직접 퍼즐을 집어들고 돌리며 시범을 보이는 형태로 행동적 비계 설정을 하고 있다라고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로 가면요. 네,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낯익은 문제들이 좀 제법 나왔죠. 이미 다 예측했었고 다 연습했었던 문제였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1번 소문항 1번을 보시면 기억에서 민호가 표현할 수 있는 동작 한 가지를 조작 동작, 비이동 동작을 포함해서 예시하라는 게 예시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선 재료가 그러니까 소도구가 있어요. 소도구가 뭐가 있어? 훌라후프라 리듬 막대가 있어요. 그러면 조작 운동을 하기 위해선 이 소도구를 어떻게 하셔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들어서 올리거나 이것을 뭘 던지거나 뭘 하는 형태처럼 조작 동작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동을 하면 안 돼. 비이동 동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키가 더 큰 나무라고 했어. 우리가 우리 몸으로 키를 더 크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더 늘려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서서 뻗는 거죠.
서서 두 팔을 뻗으면 우리는 키가 커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두 팔을 다 뻗으면서 뻗기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서 비동 동작이 서서 두 팔을 뻗기를 하는 이 뻗기가 들어가면서 조작 동작이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 소도구를 뻗기를 하면서 들어 올리거나 머리 위로 들어 올리거나 그렇잖아요. 머리 위로 들어 올리거나 그런 형태가 되면 근데 여기에다가 선생님들은 저는 선생님 흔들기라고 하는 비이동 동작을 더 넣을래요 하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서서 리듬 막대 혹은 서서 훌라후프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 올리고 조작 동작 들어 올리고 흔든다 혹은 뻗는다를 통해서 조작 동작과 비이동 동작이 둘 다 들어가게끔 서술을 하셨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 제가 선생님들한테 참 손으로도 이게 많이 보여드리고 실제로도 여기 잠깐 이 교단 뒤에서 막 하면서 보여드렸는데 한 발짝 앞으로 가볍게 한 발 뛰기를 하는 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게 뭐예요? 스키핑이었죠. 스키핑이었고 호핑은 뭐예요? 한 발 뛰기였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스키핑을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요것을 선생님들이 좀 헷갈렸다, 쓰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면 공부를 조금 더 저희가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해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에 대해서는 저희 선생님들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동 동작의 명칭은 저희가 여러 선생님들 이의 제기하실 때 이 모든 지금 내용들 다 이의 제기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 출처 드렸어요. 요렇게 용어를 쓰고 있는 거. 뛰기로 대답하셔도 되고 점핑하기, 두 발 모아뛰기, 뛰어내리기 다 가능한 이 답안의 유형입니다. 요것들은 다 답안으로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봅니다. 네, 요거는 뭐 크게 저희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더 부연 설명하지 않고 요거까지가 답안이 가능하다라는 것만 안내 드릴게요. 탐색적 접근 방법이 저희가 선생님들 뭘로 연습을 했었냐면 고양이처럼 움직여 보는 걸로 저희가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제시하고 유아에 의한 실험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 제시와 유아 스스로 실험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요때에 충분히 뭘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충분히 자기 신체를 통해서 이 과제, 문제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탐색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진짜 이 과제로 제시된 요것처럼 내가 움직일 수 있을까를 충분히 탐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분히 탐색한 것들에 대해서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서로 관찰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탐색을 통해서 움직여 본 것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이 관찰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가 뭐다? 네. 사실은 지금 제가 혀에 이 구내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발음을 하거나 지금 이럴 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지금 혀 짧은 소리처럼 어눌한 소리처럼 좀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잠깐 소리가 좀 계속 먹혀서 잠깐 끊었다 가는데 저희가 지금 이 관찰 및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자신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탐색했던 것들 그리고 관찰했던 것들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어떤 포인트들 있죠. 그런 포인트를 사용한 추가 연습으로 이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때에는요, 좀 더 이 아이들이 원래 지금 움직였던 그런 과제의 수준 안에서 조금 더 자신들이 평가를 통해서 얻었던 그런 이 포인트들을 좀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해서 우리가 움직여 볼 수도 있고 자신들이 원래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에서 움직임의 요소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우리가 움직여 보거나 하는 것들로 우리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가의 포인트를 사용한 추가 연습의 이 과정에서 교사가 어떠한 교사 발문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교사가 어떠한 문제를 제시했던 거냐면 바람이 아주 세게 불 때의 꽃이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문제를 제시했을 때 아이들이 떨어지는 꽃잎을 아이들이 몸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나서 자신들이 떨어지는 꽃잎을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관찰, 비평가 시간에 아이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평가를 한 과정에서 자신들이 얻었던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서 이제 추가로 이제 해서
사용해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요것을 이끌기 위해서 교사가 할 수 있는 발문이 무엇일까를 적는 거였어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묻는다면, 일반적으로 쓴다면 이야기를 나눈 후에 너희들 동작 중에서, 너희들이 한 것들 중에서, 너희들이 탐색해본 그런 동작들 중에서 새롭게 바꾸어서 다시 표현해보고 싶은 것이 있니? 라고 물으면 어떤 운동적인 요소라든가 어떤 것들을 더 가미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선생님이 아이들의 움직임들을 좀 더 확장시켜주고 할 수 있는 발문이고요. 그리고 이것에서 아까 바람에 꽃잎이 떨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꽃잎이 다시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는 걸 이 아이들이 이미 움직여 봤었기 때문에, 근데 떨어진 꽃잎에 또 바람이 불어서 움직인다면 너희는 어떻게 바꾸어서 표현해 보고 싶니? 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움직임을 좀 더, 움직임의 어떤 요소들을 좀 더 확장시키고 좀 더 움직임의 부분들을 또 창의적으로 좀 더 탐색해서 확장해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줄 수 있는 발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유형의 두 가지 종류의 발문으로 선생님들이 답안을 쓰셨다면 정답의 채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또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앞에 문제 지금 3번 문제에서 답을 한번 언급 안 드리고 갔죠. 그래서 우선 A의 어떤 과정인지를 쓰라고 했었기 때문에 유아에 의한 실험, 유아 스스로 실험하는 그 과정 단계의 이름을 쓰셨으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B에서 이루어진 과정의 명칭은 뭐예요? 평가에서 얻은 포인트를 사용한 추가 연습이죠. 그것도 함께 선생님들께서 답안으로 우리가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들 한 번 더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에서 얻은 포인트를 사용한 추가 연습. 네, 그러면 다음 문제 5번 문제로 오시면 네, 안전 문제였습니다. 안전 문제도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거 제가 왜 심폐소생술이랑 하임리히법이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드렸었냐면 운동장에서 체육교사가 체육 수업을 하는 과정 안에서 학생이 이 심정지가 와서 교사가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학생이 소생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에게 안전 수업을 할 때 그래서 선생님들 시험 문제로 심폐소생술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좀 자세하게 봐두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소방관들이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식탁 테이블에서 밥을 먹다가 식사를 하다가 음식물이 목에 걸려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는, 이제 실신하는 과정 속에서 소방관들이 달려가서 하임리히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조하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뉴스에 요즘은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탓에 전혀 고민하지 않고 달려갔었고,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우리 또한 이런 하임리히법이라던가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이런 응급처치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시험 문제로 무조건 나올 것이다. 마지막 모의고사 때도 했어요. 마지막 모의고사 때도 이거는 너무 당연해서 문제로 낼 필요도 없고 선생님들이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선생님들께 제가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요것은 사실 크게 선생님들 뭔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 저희가 전략 노트에 드렸던 것처럼 우선 하임리히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다른 손으로 우리가 주먹을 여기서 지금 유아 뒤에 서서 허리를 양팔로 앉는다. 한 손을 주먹을 쥐고 유아의 복부 어디입니까? 배꼽과 명치 중간에,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주먹을 감싸쥐고 빠르게, 그러니까 뭐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밀쳐 올리기죠. 밀쳐 올리기. 빠르고 강하게 위쪽으로 당겨서 올린다. 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은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선생님들께 설명을 안 드리고요. 아나필락시스가 선생님들에게 전략 노트도 드렸지만 약물로도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음식물로도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곤충, 벌 같은 경우로도 저희가 아나필락시스는 나타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에피네프린 어떤 약물에 대한 경우도 수업을 하면서 강조를 했었는데 요때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사실은 이 정도로까지 문제가 나올 그건가 싶어요. 저희는 그래서 아나필락시스 용어와 그리고 아나필락시스로 인해서 쇼크가 왔을 때 에피네프린을 우리가 응급처치로 우리가 주사제를 투입해야 하는 거, 투약해야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들을 해왔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뭐 뉴스든 어디든 접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기도 했고, 저희 교재에도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이 증상들은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저희 교재 안에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호흡곤란, 청색증, 혈압저하, 실신이었죠. 여기에서 호흡곤란, 기도 막힘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혈압 감소, 청색증, 의식 소실, 실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선생님들께서 그 중에 한 가지로 답안을 서술하셨으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리을 가슴 압박. 선생님들, 우리가 심폐소생술에서 심장을 압박하는 이유는 심정지가 되게 되면 뇌와 심장으로 가야 하는 혈류가 멈추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뇌사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가 이 판막이, 다행히 우리가 판막이 있기 때문에 이 내부의 판막이 우리가 이것을 외부에서 충격을 주면 이 심장이 꼭 뛰는 것처럼 인식을 해서 그 혈류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와 심장으로 혈류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가슴의 깊이를 몇 센치까지 저희가 그러니까 압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 철칙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그 깊이를 유지함으로써 뇌와 심장으로 혈류를 갈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가 중요한 이유와, 그리고 그 부위는 가슴뼈, 이게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분, 2분의 1 부분 혹은, 그리고 이게 지금 뭐냐면 가슴뼈가 있으면 가운데 우리가 유두를 두고서 요 가운데를 두고서 여기보다 살짝 아래쪽에 2분의 1쯤의 지점에서 그러니까 눌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무 지금 부위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것들은 저희가 이 전략 노트 안에서도 명확하게 선생님들에게 이 사실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답안을 서술하셨으면 되었었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교재 안에서 지금 가슴 압박에 대한 부분, 하임 리히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식습관 지도 안에서의 알레르기 안에서 아나필락시스가 무엇이고, 그리고 아나필락시스가 어떠한 증상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도 교재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참고로 하셔서 답안을 서술하셨으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또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으로 오시면요, 저희가 기억을 1번, 소문항 1번, 소문항 2번, 소문항 3번을 보시면 1번은 폭염에 관련한 문제였고요. 2번은 저희가 지진과 관련한 부분, 3번 또한 저희가 지진과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우선 폭염에 대한 문제는요, 지금 기억에서 지금 30도씨 이상의 불볕더위가 며칠간 계속될 때 그에 대처하여 어떻게 우리가 일과를 운영을 해야 되느냐. 우선 3대 원칙을 저희가 폭염 관련해서 선생님들께 드렸던 게,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우선 아이들에게 수분 섭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도록 하고요. 시원하게, 그러니까 실내 온도도 올라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풍기라던가 냉방기기들을 사용해서 좀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요. 더운 시간대에는 아이들 움직임을 좀 자제하고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외 활동이 계획되어 있더라도 실내로 저희가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일과 운영 방안들을 선생님들께서 서술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실은 폭염 관련해서 전략 노트에는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함께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경보가 발령이 되는 그 기준은요, 일 최고 기온이 35도씨 이상의 상태에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를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씨 이상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도 쓰셔도 이거 두 개가 다 채점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이 제시해 놓은 이 지문 안에서 일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인 상태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요, 선생님 제가 기상청에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 최고 체감 온도라는 게 올해 여름 이후부터 이것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하니까 기상청으로 들어오면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뭔가 바뀌었다라는 그런 보도 자료 같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기상청 직원밖에 못 본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제시되어 있는 뭐 포스터라던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7대 안전, 올해 개정돼서 나온 7대 안전에도 뭐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냐면 1 최고 기온 35도씨 아니 33도씨 이상인 상태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도 출제하신 분들도 그 최고 체감으로 지금 바뀌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모르고 지금 출제를 한 상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 최고 체감 온도, 1 최고 기온, 이 두 가지가 다 정답으로 채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지진이 났을 때 실외에서 제가 이거를요 선생님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문이 있고 뭐 담이 있고 이런 데가 많지는 않지만, 대문 뒤에 숨어서 서 있거나 담벼락 뒤에 숨어 있다가 딱 선생님들 정말 잘못되기 쉽습니다. 왜? 대문이 무너지고 담벼락이 무너져서 깔려주기 딱 쉬워요. 그랬죠. 그것을 조금 바른 말로, 담벼락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면 건물이, 담벼락이 쉽게 붕괴가 되면서 담벼락 붕괴로 인해서 저희가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벼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주의하면서 저희가 가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제시를 하셨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전지대 대피 후에 유아 안전 관련 사항 확인할 것이 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라고 했죠. 우리가 선생님들 이 전략 노트에 보시면 안전지대 대피 이후에 하는 그 수칙이 아예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학생 안전 조치라고, 괄호로 학생 안전 조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학생 안전 조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쓰시면 되는 부분들이었죠. 여기에서는 거의 뭐 신체 피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아이들 부상자가 있거나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바로 즉시 이제 이송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굉장히 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진과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같이 좀 명시를 하셨으면 좀 더 명확하게 제시가 되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아까 저희가 시험 문제 아래쪽에 지금 최고 체감 온도 요렇게 바뀌었대요, 선생님들. 요렇게 지금 1 최고 체감 온도, 그러니까 폭염주의보도 1 최고 체감 온도, 둘 다가 1 최고 체감 온도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네, 기상청, 그러니까 내가 뭐 법으로 그러면 뭔가를 명시하거나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대요. 법으로 바뀌는 부분들의 보도 자료는 법으로도 뭐가 이게 뭐 폭염이 뭐다 폭염 경보 이런 걸 제시하고 있지도 않고요. 네, 그렇게 선생님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좀 억울한 문제였죠. 네, 억울한 문제였고, 이런 문제는 사실 크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상청에서 이미 폭염 경보가 내려지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우리 하루 일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행동 요령들만 잘 지켜서 운영만 하면 돼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시 물어봐야 되는 거지, 사실 이런 것까지를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학생들 입장에선 시험을 보는 입장에선 좀 짜증이 났을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문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7번입니다. 7번 문제를 보시면 네, 언어 교육에 대한 우리가 언어 교육 접근법에 대해서, 그리고 문학 작품들 중에서 선생님들 그런 그림책이 올해 꼭 나올 겁니다. 내가 하고 선생님들에게 저희가 강조를 아주 많이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네, 우선 생득주의적 관점에서 선생님들, 우리 생득주의 관점 언어 교육 수업할 때 제가 정말 선생님들 멱살 잡고 정말 열심히 끌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보편 문법이 어떻게 되는 문법이었습니까? 이게 보편 문법이 그러니까 보편 문법이 뭐였냐면 생득적으로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떤 세계 어느 나라의 아이들이건 태어날 때 보편 문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가 선생님들 거기에 뭐가 매개 변인이라는 것이 작용을 해서 우리 엄마가 프랑스 사람이냐 뭐 일본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런 매개 변인의 작용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우리가 개별 문법들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방을 통해서 언어의 보편적인 문법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보편적인 문법, 보편적 문법이라는 건 뭐다?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생리주의 관점에서는 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방이라는 용어가 틀린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명시하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 2번에서 보시면 낮자에서부터 시작해서 글자 단어 순으로 시작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선생님들 가장 작은 언어에서의 가장 작은 단위부터 우리가 체계에서 가장 작은 단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부호중심 접근법, 부호중심 접근법이라고 해서 부호중심 언어교육 접근법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상향식 언어 지도법이라고 불렀었죠. 이것의 제한점, 단점이라고 불리우는 거. 요건 선생님 시험 문제에서 똑같이 나왔었어요. 선생님들한테 제가 그래서 매번 선생님들 우리가 결국은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결국에는 최고로 중요하다라고 말씀. 이거 그대로 쓰셨으면 됐어요. 그대로 쓰셨으면 됐었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글 없는 그림책을 선정할 때 우리가 선생님들 제가 글 없는 그림책은 아이들이 뭘 한다고 했어요? 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림만 보면서 아이들이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꾸민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술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줄 수 있고 상상력을 길러줄 수 있고 창의력을 길러줄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우선 중요한 건 플롯은 우리가 이전에 출제되었던 지문 안에서 플롯에 대해서는 언급이 됐었어요. 결국은 뭐냐면 선생님들 그림만 따라가면서 이 이야기의 서사의 흐름들이 그대로 아이들이 이해가 될 수 있어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쉽게 꾸밀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이야기의 이 구조가 유아들이 그림만으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그런 취지로 답을 하시면 됐었던 문제라서 요렇게 저희가 선생님들에게 요거 드렸었죠. 요런 것들과 연결해서 분명히 이번에는 그런 그림책이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등장인물에 대한 부분들도요. 다양하게 쓰셔도 사실은 가능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글이 없고 그림만으로 아이들이 이야기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이 등장인물이 어때야 될까요? 유아들에게 친숙한 대상이면 좋겠죠, 우선. 그렇죠. 그리고 이 등장인물의 특성이나 성격들이 표정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 그림 안에서 그대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묘사가 된다면 좋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저희가 명시를 하진 않았지만 등장인물이 너무 많으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이야기를 꾸미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많지 않은 등장인물의 수가 또 하나의 조건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글 없는 그림책이라는 게 뭐고 우리가 계속 말했죠. 글 없는 그림책의 교육적 가치, 장점 이걸 알고 있다면 이건 결국 글 없는 그림책을 갖고 아이들이 뭘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이야기를 꾸미는 거라고요, 선생님들. 자기만의 이야기를 꾸미려면 그림만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꾸며야 되는데 이 그림의 모든 것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롯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의 이런 전개의 이런 구조의 흐름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선을 이렇게 그렇게도 해도 되는 것이고 이야기의 전개가 분명하게 그림 안에서 드러나서 유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형태로 답안을 하더라도 답안 채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에 대한 거 친숙한 등장인물의 수가 너무 많지 않아야 한다. 유아들이 그 그림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꾸며야 되는데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아지면 유아들이 기억력에 제한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야기를 꾸미기가 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표정이라던가 성격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이 그림 안에서 그림 안에서 그런 등장인물의 특징들이 다 묘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등장인물의 특성을 파악해서 이야기를 꾸미죠. 그러한 부분들을 선생님들께 쓰시면 되는 거고 디귿과 관련해서 선생님 이것은 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이러한 부분들은 선생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언어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동화든 아니면 동시든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하면 어떤 걸 표현할 수 있어요? 표정으로도 할 수 있고요. 목소리 톤의 억양의 이런 강세 같은 것도 목소리 톤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자세적인, 무섭거나, 이렇거나, 이런 표정, 자세, 태도, 이러한 것들을, 몸짓,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중에서, 그러한 부분들 중에서 선생님께서 하나를 골라서 제시하셨으면 되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동시 문제입니다. 제가 선생님들께도 동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적인 가치라던가 장점이라던가 동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선생님들에게 거론을 했었던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와 같이 언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동시의 장점, 우리가 동시의 교육적 가치를 전략 노트 안으로 한번 가보시면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동시에서 자주 나타나는 어휘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무엇을 형성한다라고 보았냐면 운율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운율감 때문에, 운율 때문에 아이들은 무엇을 즐기게 되냐면 낭송하는 것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동시를 낭송하고 싶고 동시 낭송이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람다람을 다랑다랑 자꾸 하고 싶다. 다랑다랑 자꾸 하고 싶다. 자꾸자꾸 동시 읽고 싶다. 자꾸자꾸 낭송하고 싶다. 그러니까 동시를 듣는 게 너무 재밌고 동시를 계속 낭송하고 싶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휘의 반복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리듬감, 음악적인 어떤 그런 음악성들 혹은 운율,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낭송과 동시에 대한 낭송과 듣기에 대한 그런 즐거움을 주게 되는 것들, 그러한 포인트를 가지고서 우리가 답안을 서술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요렇게도 좀 더 답안은 또 좀 다양하게도 선생님들이 서술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선생님들 듣기 활동 유형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에게 듣기에서의 우리가 수준이든 듣기에서의 활동이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로 우리가 예시를 들어드렸었냐면 스캇에 우리가 듣기의 수준을 좀 다르게 제시를 해드리면서 그 듣기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능력, 그리고 목적으로 하는 능력, 이러한 것들이 다 다르다고 저희가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에 지금 이 B에서 지금 다람이랑 사실 종성, 자음, 음과 응에 사실 비슷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변별하기 힘든 유아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교사가 구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교사가 정확한 발음으로 들려주고 있는 활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별적 듣기 수준의 활동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사가 다람쥐를 흉내낼 수 있는 어떤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교사가 자신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해요. 그대로 움직이라고 해요. 그러자 아이들이 교사의 말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며 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의도적 듣기 수준, 목적적 듣기 수준의 활동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교사가 자신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잘 듣고 그대로 따라 움직이라고 지시를 하고, 유아들은 그 교사의 지시에 따라 지시를 듣고 기억을 해서 그대로 지금 움직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적 듣기, 목적적 듣기 수준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뒤로 가볼게요. 유아들이 자신의 이름 글자랑 똑같다 그러면서 이것은 또 좀 달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름 글자가 이렇게 지금 D처럼 활용이 될 때 유아 언어교육 측면에서 어떠한 우리가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었던 거예요. 우선은요, 아이들에게 가장 친숙한 글자가 자기 이름 글자이고 친구 이름 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은 자기에게 가장 친숙한 이름 글자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기 이름 글자와 똑같은 글자랑 비슷한 글자가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서 읽어봐라고 안 해도 가서 자발적으로 읽거나, 그리고 자기 이름을 쓰고 싶은 동기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쓰기를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읽기나 쓰기를 시작할 때에 아이들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름 글자를 활용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지금 여기처럼 나는 람이고 너는 랑이잖아 라고 하면서 어때요? 이 종성자음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자음에서의 이 모양의 차이를 아이들이 지금,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 이름을 시각 단어로 아이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보자마자 자기 이름 글자를 하나의 모양으로 인식을 해서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이름 글자에 계속적으로 익숙해지고 나면 이 이름 글자랑 조금 다른 글자를 비교하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점차 이 자음과 모음에 대한 이 체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막 억지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 A는 이제 끝이 났네요. 그렇죠? 교육과정 A가 이렇게 해설이 마무리가 되고요. 잠시 좀 쉬었다가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 B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